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독교 안에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28차 자유이수 이승만 연구 스터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핍박, 이승만에 있어서죠. 23번째, 지금 현재 이 책의 7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두에서 일본의 잘못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 일제시대 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8가지 힘을 가지고 그 운동력을 가지고 쭉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이 나라가 기독교로 독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내용을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도 확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제가 이승만의 저서를 가지고 오늘까지 청일정기 그리고 독립정신 또 한국교회 핍박 이렇게 3권을 책 1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풀스토리로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통해서 좀 전파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나라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4월 30일 밤 8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 2월 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해서요. 그곳에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2개월 동안 이 한국교회 핍박의 책을 저술을 완료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교회 핍박의 역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121년 전에 쓴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상과 문물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승만은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지만 조선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4-5사람만 모여도 모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만 모이면 서로 토론하고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의론이 생기고 의론이 생기면 그것을 목표를 잡고 서로가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신앙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힘은 기독교회 안에서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의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신앙심으로 가지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왕성한 활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회는 합심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준수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힘있고 뭔가 깨어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다듬어지면서 나라의 그런 독립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원리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조선의 당시의 사회는 어땠는가? 합심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서로가 분파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모이면 확실한 능력이 있고 목표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원기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마약도 하지 않고요. 윤리 도덕을 잘 지킴으로 해서 법치를 당당하게 지킴으로 해서 국민의 그러한 법 질서 윤리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왕성한 윤리 도덕의 그런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이러면 믿을만하다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독교 안에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그 카르텔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21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왕성한 8가지 힘을 지금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교회에서 청년 교육을 힘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진리와 가치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요. 이 세상의 문화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6번째,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당시에 조선은 어땠죠?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천황을 모시면서 그들에게 국경일이 되면 천황에게 절을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이제 7번째 강의 주제는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선교사님은 당시에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 해서 그들은 한국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크랜턴 여사님께서 사모님께서는 거리에 버려진 여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키우고 치료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오늘의 이화 학당이 이화 여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교회의 교인들도 12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흘리셨던 그 사랑과 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선교의 목표도 달성해서 많은 열방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혜택들을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도덕적 영향력이 한국교회와 한국 전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 조선의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7번째로는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산중처사의 나라, 산중처사라는 것은 뭐죠? 나라를 문을 닫아가지고요. 혼자서 홀로 산에서 산다는 것이죠. 남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는 서양 여러 나라와 교류를 싫어했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동양의 나라들과 상통하기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서양 제국들과 통상하기 싫어했던 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천국이나 일본 모두가 처음에 같았다는 거죠. 한국은 서양 나라들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문을 닫고 꽁꽁 닫았죠. 이웃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발을 들여넣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특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소상히 알게 될 것이라고 이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동양 유교 문명의 수준이 높아서
예의를 숭상하고 도덕을 귀히 여겨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변방을 노략질하는 것을 야만의 미개한 습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방이 무사하고 천하가 태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방사우라는 것은 종이 벼룩의 4가지 문방구를 소중히 여겨, 즉 문신을 높이고 무관을 천시한 그러한 사회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결국 어떻죠? 백성들이 스스로 나약해지는 거죠. 국방력이 없고 나라를 방위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국의 침입에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과 청국이 서로 기회를 틈타서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침범하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해치며 임금을 욕보인 것이 한두 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고종을 지킬 수 있는 호위무사들, 국내의 무사들 겨우 1, 2천 명, 3천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싸울 때 신미양요와 또 병인양요 있죠. 프랑스와 미국과 강화도에서 싸울 때 당시에 대원군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과 싸울 때 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국방에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지금 6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군함을 수리하고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 한국의 무기를 지금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승만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방의 기초를 단단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6.25 사변 때 우리 군사력도 몇만 명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12만 명의 정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중공군과 소련군 고문들을 통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새벽 4시에 남침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제대로 된 군인이 없었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이제 메가드에게 작전을 넘겨주면서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60만 대군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했는데 이제 좌익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외국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승만의 이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의 사상에는 외국인들이 모두 우리의 적이요,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자라고 여겼고 30년 전에 일본과 청나라까지도 우리의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산중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려고 막으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1866년 대원군이 세국 경쟁을 하면서 프랑스의 병인양요 그리고 6년 후인가요? 71년도인가 2년도인가요? 신미양요가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1882년도에 미국과 처음으로 통사강호 후에 여러 가지를 겪고 경험해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자본가들이 이제 주로 들어와서 우리의 나라에서 상점을 열고 광산과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다 우리의 금과 은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천국과 일본, 러시아 어떤 나라들의 공사와 영사들도 우리의 영토를 차지하려거나 내정을 간섭하려 온 자들로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온 자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천국과 일본, 러시아가 우리 영토에서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켰고요. 1904년도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사들은 이렇게 곳곳에 우리의 영토를 빼앗고 우리의 광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기독교 선교사들만이 자기네 나라와 좋은 집을 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져다가 언어와 풍습이 생소한 동양 각국에 와서 모든 어려움과 위험함을 무릅쓰고 예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서 어떤 선교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자도 가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기네 재력과 자기네 힘을 들여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산중처사국으로서 우리가 쇄국을 했고요. 많은 외국들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또 설령 이제 30년 전에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하고 난 뒤에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최초에 들어오면서 갑신정변에서 민영이가 칼에 난도질 당해가지고 혼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치료해 줌으로 해서 1885년 부활절에 많은 일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해 주고 또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게 함으로 해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데 큰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의 품행을 볼 것 같으면 선교사들은 아무리 품행이 좋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한량과 같은 관광객들,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 러시아 청나라 관광객들, 뭐 다른 세계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관광객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표준을 삼을 만하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아무리 품행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표준을 삼을 만하다. 적어도 학문적 수준이 대학교 졸업생이라야 미국 선교회에서 파송하기 때문에 지금 동양에서 서양 문명을 수입하려는 이 시대에 전부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인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곳곳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땅에서 흩어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경천 애인 사상과 근대 문명을 발달시켰던 학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요. 우리와 함께 살고요. 모든 혼란과 질고를 우리와 함께 하니 어찌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방인처럼 그냥 복음 전도하고 멀리 쳐다보고 자기들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마침 종처럼 뿌리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그 선교사님들도 아파하고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규식 당시에 1945년 4월달이죠. 4월달에 김규식하고 김구 선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렇게 한국의 굉장히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김규식도 그가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던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먹이고 교육을 시킨 줄 아세요? 심지어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건국운동에 가담했던 그런 많은 지식인들은 선교사님들이 키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서 만주의 문호 개방 문제를 제안한 바가 있던 존 헤이너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과 이승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존 헤이너 씨는 동양 선교 사업에 가장 큰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불행히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평화회담을 결말이죠. 포츠담 회담이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했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러일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쓰게 됐죠. 그 평화회담, 포츠담 평화회담이 결말이 나기 전에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이었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잠시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태생이 1938년도고요. 그가 돌아가신 해가 1905년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서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까지만 하고 그냥 다음 단계인 한국의
독립청원 유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돕지를 못했는데요.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처음에는 제가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은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24세, 22세 때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후임으로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그 후임으로 이제 승계를 함으로 해서 이때도 이제 존 헤이너 국무장관이 이제 승계를 또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대해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존 헤이너 국무장관은 1899년에 이때 만주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제창하고요. 파나마 운하 건설에 관해서 포스포트 조약을 조인한 등 미국의 해외 팽창 정책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은 그가 자꾸 하기 전에 나를 만나서 조용히 담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얼굴에 희색이 돌면서 먼저 자랑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우드가 강한지 그 내용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서울에 있는 우리 공사에게서 보고가 왔는데 레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코사코 군인들이 의주를 넘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회를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모두 잔인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우리 공사가 군함을 평양에 보냈는데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은 지역으로부터 물러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공사가 권고를 했으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과 부인만 이제 서울로 먼저 피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 교우들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순교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치배 끈을 놓고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자 러시아가 시어도 루즈벨트에게 포츠모스 평화회담을 청하죠. 이때 미국의 중재로 1905년도에 9월 일본과 러시아가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맺고 난 뒤에 휴전이 성립이 되자 이 조약으로 일본은 어때죠? 조선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여순항과 대련항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를 이제 양도를 하고 소련의 살린 남부를 활용해주고 북위 50도 이남을 일본령으로 하면서 이제 연해주와 캄차카의 업권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헤이너 국무부 장관이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교우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한국 교인들도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아주 많은 설명과 대화를 이승만과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1905년 나이면 30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30살 젊은 나이에 벌써 미국 시어도 루즈벨트를 만나고 그 전에 존 헤이너 국무부 장관까지도 만날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한국인과 선교사들 사이에 정말 두터운 정이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추앙했던지 심지어 선교사들을 하나님같이 이렇게 섬겼다는 논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 언짢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승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코사코 군사들이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불사를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미국 공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때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선교지를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도덕적 그런 영향력을 우리도 발휘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반국가 세력이
카르텔이 있음으로 반교회 카르텔이 오랫동안 45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야금야금 무너지게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 정체를 우리가 밝히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요. 알려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동네 아이들을 이제 이승만이 예를 듭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이 예화는 일본, 한국, 미국의 예라고 보면 됩니다. 동네 아이는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집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주인공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네 아이들을 잘 달래고 때리며 얼려서 너희들이 가진 물건을 모두 나에게 주고 나에게 와서 잘 복종하라고 하면 그 아이는 내 주먹 힘을 무서워해가지고 고개를 반쯤 숙이고 들어올까 말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럴 때 이웃집 미국이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와서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위로도 하고 건면도 하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히 그 어른을 친구로도 여기고 보호자로 여기는 한편 내 눈치,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어른 앞에 가게 점점 다가서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일본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그 아이도 믿거니와 한국도 믿고 또 그 사람이 더욱더 미국이 더욱더 나의 원수와 같이 보일 것이다. 와, 이 이승만 대통령 이때 벌써 자펜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도 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글이 여기에서 적혀 있습니다. 자연히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을 먼저 때려 눕혀야 미국입니다. 미국을 먼저 때려 눕혀야 저 아이가 별 수 없이 한국이 별 수 없이 영원히 내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저 아이 앞에서 그 사람을 욕보일 수 있을 만큼 욕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 비유를 너무 잘 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곧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자펜 인사이드 아웃의 예언의 그러한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게 미국을 욕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겠는가라고 이때부터 벌써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피박 이 글을 쓴 것이 1913년도에다. 그러면 몇 년 전이 되는 거죠? 32년 전에 벌써 한국교회 피박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 피박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었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가운데에서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내용이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탁월한 예언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미국을 욕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겠는가? 이때는 선교사님들이 테라우치가 나를 살해하려고 업무를 꾸몄다.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려고 업무를 꾸몄다. 이런 것들을 계속 꾸며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미 양국이 처음에 통상 조약을 맺을 때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그 크고 힘센 보호자 같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미 양국이 처음 통상 조약을 맺을 때 그 약정서에 어떤 나라든지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공평치 못한 일을 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피차 힘을 다해서 도와 서로 교의를 표한다. 이거는 한미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맺었던 1조 1항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도에 벌써 미국에 가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를 만나서 그렇게 외교 협상을 벌여서 실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가 직접 겪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러일 평화회담 때와 하와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 루즈벨트 씨에게 보내 도와주기를 청한 것이 이 항목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약 내용은 뭐냐?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 조항은 외교적인 관례로만 해석함으로 해서 대한제국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의 상황을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잠시 만났죠.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글을 귀국 공사관을 통하여서 가져오면 공적 문서가 될 것이니 이 조약에 의거하여 평화회담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측근에서 미국 대통령 측근에 있던 미국인들은 모두 이것이 매우 잘된 일이라고 쳐있으나 소위 주한한국공사 김윤정이라는 분이죠. 공사관이라는 곳에서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백성들의 사사로운 편지를 공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 청문서를 이제 실패했는데요. 고종은 또 헐버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2차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05년 이승만 대통령 그때 만난 것이 아마 8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후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특사로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어가지고 1905년 11월 20일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1980년 11월 30일 제38대 미 국무부 장관 루트는 워싱턴에서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와 워싱턴에서 루트 다카히라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 아마 일주 전이었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기 일주일 전에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체결하였죠. 그 각서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재차 확인하는 그러한 서류를 또 이제 만들어버림으로 해서 이렇게 고종의 특사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실패하고 또 헐버트가 이제 접수는 했지만 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역사적인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일본은 각국에 이미 지나가 버린 시절에 한국이 각 나라와 체결한 모든 조약의 내용을 모두 무효로 돌리기를 청구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통상 조약의 내용들을 무효로 돌리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 후에 이제 그래도 조일, 조독 그리고 이태리 등등의 나라와 프랑스 이렇게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이 합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조약은 다 무효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계속 조선과 이렇게 통상 조약 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 이후에 일본과 청국, 한국에는 일제히 서양 각국의 소위 이제 치외 법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국가들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일본과 청나라와 조선의 이제 치외 법권을 이제 만들면서 서양인들이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범죄 사건이 생기면 그 나라 경찰이 잡아다가 자기 나라의 법률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고 그 범죄인들이 속한 나라의 영사로 하여금 그 나라 영국이면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본에 있는 영국 영사가 이제 그걸 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해서 다루게 하였다. 일본이 정치 제도의 법률을 점차 바꾸어서 서양의 제도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성장을 하고 메이지 유신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영일 조약을 맺으면서 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먼저 반론을 제기해서 일본에서 치외 법권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청국과 한국은 끝끝내 바꾸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에서는 각국의 영사들은 여전히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후에 각국과 교섭해서 치외 법권을 한국에서도 철회하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의 각국은 모두 차례차례 앞서 말했죠. 조선이 조미수 통상조약 맺고 난 뒤에 다른 나라와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또 이태리 등등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치외 법권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철회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통상도 그렇지만 치외 법권에 대해서도 미국만 홀로 미루면서 국제법으로 공개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통상을 철회해라, 치외 법권을 철회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조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만이. 그러니까 일본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어린아이와 어른과 나라는 그런 예를 가지고 이승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이 미국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극렬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은근히 미국이 아직도 지회복을 철회하지 않았으니 일본 관리들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인들의 힘을 얼마쯤 높게 생각하고 있다. 맞죠? 그죠? 이는 비록 한국인들 중에 어리석은 자의 의타심,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겉으로만 보면 얼마쯤은 그런 관계는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일본이 그러면 미국을 미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욕보이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 외교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과 한국 국민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논박하는데 외교적으로나 언론을 이용해서 수시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이전부터 한국에서 정치적 간섭을 많이 하던 습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한국 정치에 간섭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왜?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영혼 구원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치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칙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의 외국 사상을 기르게 해 배일 운동을 충동질한다. 이런 일도 없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은 선교사 모시가 시킨 것이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고 거짓을 조작하는 거예요. 하는 등 비판을 했다. 서울에서 일본인이 발간하는 한글 신문을 통해서 이게 한성신문인가 그럴 거예요. 통해서 선교사들 자주 비판하거나 이제 네 번째로는 뭐라고 비판하냐?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허세를 부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얻었다가 자기 배만 채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어떻게 이간질을 하냐? 선교사들 중에 한국 여인을 첩으로 둔 자도 있다는 등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앞서 제가 계속 말했죠. 지금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물론 좌익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좌익 세력들이 있었고 좌익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내의 반교회 카르텔이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로 한국인과 선교사들을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 이면에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 그렇죠? 교회를 비방하죠. 가까이 하려지도 않고요. 이전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더욱 친밀히 지낸다. 이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본 관리들은 더욱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추앙을 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바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관리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 조선이 정치를 먹지 못한 이유는 일곱 번째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선진 지역에 그리고 서울 지역 YMCA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지역은 별로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왜 교회는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또 공감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교회는 내세와 영혼 구원만을 내세우는 걸로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장래에 이 세상은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성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손지적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비방을 하느냐. 이것도 옳지 않다. 마치 코로나 때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플레임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라고 했죠. 그때 얼마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교회 19명밖에 예배를 못 본다. 교회에서 교제를 못 나누게 하고 그렇게 제재를 강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약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러면 한국 백성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위상이 어떻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옥사가 한국교회 핍박이 교회만 관계되는 일로만 알고 전국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의 희망 관계가 되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 반교회 카르텔 세력, 그들은 아주 지적이고요. 그들은 아주 마침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그 뱀의 혀처럼 감은 이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고 들으면요, 그들의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 거짓이 선동이 들어있다는 거, 교회를 위축시켜서 교회를 계속해서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는 결국 정교 분리의 원칙에 우리가 정한 잘못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아담 스미스는 첫 번째로는 나라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 한성 감옥에서 1903년 9월 달에 두 가지의 편백됨에 대해서 신화골보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교회가 정보의 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단련하는 거로 교회에서 가만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힌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 설령 정치를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할 수 있으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군원이 아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뒤에 또 글을 적어놓은 걸 보면 제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내에 반교회의 카르텔이 이제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그래야 그들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었죠. 한 챕터를 강의하는데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 중에서 참 8번째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혁명사상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